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노충각 김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학식이 뛰어났지만 과거 시험과는 연이 되질 않았지요. 예, 충씨가 올해에는 과거 시험에 꼭 응시해보거라. 올해를 넘기면 너도 이제 30이 되어 장가도 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네, 알겠어요, 어머니. 충식은 높은 학식에도 시험만 생각하면 겁이 났습니다. 그는 심장이 약해 쫄보 중에 쫄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충식이 장터 서책방에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이 있다 하여 구입하였지요. 얘 충식아, 어딜 다녀오는 것이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화순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응, 서책방에 다녀오는 중이야. 아, 그러니. 그런데 너는 장가 갈 생각이 없는 것이야. 뭐 내가 가진 게 있어야 갈 것이 아닌가벼. 충식이 너는 학식이 높으니 과거만 치르면 되지 않겠어? 그것도 치러봐야 알지. 헌데 나는 시험만 생각하면 심장이 쫄아들어 겁부터 나는구만. 그럼 내가 너의 자신감을 찾아줄 터이니 이따 자정쯤 물레방앗간으로 나와봐. 충식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도 못하고 주저주저 하였지요. 왜 싫어? 내가 싫으냔 말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린 혼인을 약속한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것이야. 일단 저질러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해도 될 것을. 넌 생각이 너무 많아, 그게 탈이야. 마음 변하면 그때 날 찾아와. 화수는 충식에게 일침을 날리고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충식은 또 한 번 위축이 되었지요.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화순이 말대로 일단 저지르고 봐야 하는데 난 왜 그게 안 되는 것일까? 김충식은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책방에서 사온 책을 들여다보았지요. 이 책도 별게 없군. 모두 아는 내용들 뿐이니 새로 나왔다 하여 사왔건만 돈만 버렸군. 웬만한 책들을 모두 통달한 충식은 볼만한 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바람 쐬러 들판으로 나가 보았지요. 그리고 그는 나무 그늘 아래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한여름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밭일을 마치고 춘자가 개울가로 씻으러 왔지요. 아니, 얘 너 충식이 아니니? 어쩐 일로 공부하지 않고 나와 있는 것이야? 응, 더 공부할 책이 없어서 바람 쐬러 나왔어. 아, 그렇구나. 너는 허구한 날 책만 파더니 이제 더 이상 볼 책도 없나 보구나. 춘자는 충식 옆에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치마를 걷어 올리고 개울물에 발을 담갔지요. 그녀의 발은 무척 희고 고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점점 치마를 더 높이 걷어 올리더니 급기야는 허벅지까지 드러냈습니다. 그 바람에 충식은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지요. 그의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럼 씻고 가라. 충식은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춘자가 충식의 팔을 잡았지요. 아니, 어딜 가려는 것이야? 잠시 앉아 있어봐. 춘자가 팔을 잡는 바람에 충식은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충식의 몸에 더욱 바짝 밀착하는 것이었지요. 충식아,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알지? 그녀는 충식의 옷고름 사이로 손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 손의 촉감이 온몸으로 전해왔지요. 온몸이 뜨거워진 충식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랭랑을 쳤지요. 역시 오늘도 피하는군. 그런데 자는 혹시 고자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여인들을 피하느냔 말이야. 마을 처녀들 사이에서는 충식이 고자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들끼리 내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충식을 시험해 보려는 처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충식은 겁이나 주랭랑을 쳤지요. 마을 처녀들은 충식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은 꺼렸지요. 그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그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농사일도 모르고 글밖에 모르는 그는 뭐 아니면 도였지요. 충식이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기침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셔요, 어머니? 어머니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충식은 그런 어머니를 볼 때면 가슴이 무척 아팠지요.
아니다, 이러다 말 것이니 걱정 말거라. 홀로 된 어머니는 충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몰락해 3대째 이어온 충식의 집안은 땅 한 뼘 남지 않은 허울만 좋은 양반 집안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책방에 새로운 책이 들어왔다 하여 충식은 서책방을 또 찾았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책은 무엇이요? 이것은 서전대전이라는 아주 오래된 송나라 때의 책이네. 충식은 책을 펼쳐 내용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있었지요. 이 책은 얼마요? 그 책은 딱 한 권만 있는 아주 귀한 책이네. 그래서 단량을 받지. 단양이라는 말에 충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 단양식이나 한단 말이요? 아, 말하지 않았나. 그 책은 딱 한 권만 들어왔다고. 그만큼 귀한 책이란 말일세. 그럼 하루만 빌려보면 안 되겠소? 그건 아니되네. 자네는 어찌 매번 책값으로 흥정을 하려 하는가? 그런데 그때 옆에서 책을 고르던 처자가 말했습니다. 그 책값 내가 내주겠소. 그러니 그 책을 이 선비에게 주시구려. 아니 어찌 아씨께서 책값을 내주시려는 것이요? 배움에 어찌면 양이 문제가 되어서야 되겠소? 보아하니 가난한 선비 같은데 너무 박하게 굴지 마시오. 처자는 단량을 지불하고 서책방을 나갔습니다. 충식은 그녀에게 고맙단 말도 하지 못했지요. 예소 운이 좋은 줄 아시오. 그런데 저분은 누구시요? 저분은 새로운 고을 현감의 막내 아시오. 인품 좋기로 소문난 처자지요. 아 그렇소. 다음에 그 처자가 다시 들리거든 고맙단 말을 꼭 전해주시오. 충식은 책을 들고 서책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가져온 책을 보았지요. 책에 빠져든 충식은 밤잠도 자지 않은 채 가져온 책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래, 같은 것을 보아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일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는 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양이 되는 것이야. 책을 통해 깊은 통찰을 느낀 충식은 책을 잘 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책은 자신의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현감의 딸이 사준 책이었지요. 고맙소 처자, 덕분에 좋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소. 그는 직접 말하지 못한 것을 속으로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침까지 책을 모두 읽은 충식은 머리를 식힐 겸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본 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있었지요. 아니 어제 서책방에서 본 선비가 아니오. 여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충식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현감의 딸이 충식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지요. 아, 나오시었소? 선비께서는 산책을 나오셨나 보. 그렇습니다. 그러고 어제는 참으로 고마웠소. 덕분에 좋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소. 그렇다니 다행이구려. 책을 읽고 지식을 쌓을 순 있으나 깨달음을 얻기란 쉽지가 않소. 헌데 깨달음을 얻었다 하니 내가 다 기쁘구려. 충식은 오래간만에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흥미가 생겼지요. 그대는 새로운 현감의 딸이라 들었소. 그 말이 맞소.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사와 마을 구경을 하고 있는 중이라오. 그렇구려. 그럼 내가 마을의 역사와 유서 깊은 곳을 소개해드리리다. 그렇다면 저야 좋지요. 그런데 선비님의 성함은 어찌 되는지요? 나는 김충식이요.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요? 나는 박연심이요. 충식은 현감의 딸 연심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역사와 유서 깊은 이야기도 들려주었지요. 이곳은 왠지 내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것 같소. 마치 전생에 이 마을에서 살았던 것처럼 말이요. 아 그렇소. 연심은 이 마을과 잘 맞는 것 같아 다행이요. 연심에게 마을을 구경시켜주고 집으로 돌아온 충식은 자꾸만 연심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마을 처녀들과 다르게 대화가 잘 통하는 처자였지요. 참으로 오래간만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구나. 연심은 충식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밭으로 일하러 가고 없을 때 충식은 방문을 열어놓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마을 처녀들이 집으로 찾아왔지요. 야, 충식아, 잠깐 나 좀 보자. 그 말에 충식은 방에서 나와 마루에 걸터 앉았지요. 아침부터 어쩐 일이야? 요새 너 현감딸과 연애한다면서? 그 말에 충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시치미 떼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 현감 딸하고 연애했어, 안 했어? 아, 그것은 단지 새로 이사 왔다 해서 마을에 대해서 말해줬을 뿐이야. 야, 그것을 어떻게 믿니? 처녀 총각이 만났으면 그게 연애가 아니고 뭐야? 너 우리한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더니만 현감 딸이라 하니 관심이 생긴 것이야? 그렇게 살지 마라. 너가 우리하고 같이 자란 세월이 얼마니? 그런데 우리는 소닥보듯 하고 마을에 온 지 며칠도 되지 않은 연한테는 그리 정성을 쏟으니 진짜 실망이다. 마을 처녀들은 충식한테 한바탕 쏘아 붙이고 횡하니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참나 별일이다. 그저 나를 사내구실이나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려던 애들이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분 것이야. 충식은 어이가 없었지만 크게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녀들에게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연심은 충식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는 가난한 선비 같았지만 행실이 무척 바르고 선량한 사람 같았지요. 그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왜 이리 두근거리는 것일까? 몇 번밖에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는데 벌써 내 마음이 그에게 가 있는 것일까? 연심은 충식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서책방을 자주 찾았지요. 헌데 충식은 서책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을도 자주 나가 보았지요. 헌데 그는 마을에서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마지막으로 본으로 벌써 몇 달이 흘렀지요. 연심은 그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자 큰 맘먹고 용기 내어 충식의 집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충식의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어 있었지요. 문짝은 떨어져 있고 살림살이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연심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충식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연심은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연심은 충식 걱정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요. 착하고 선량한 충식이 고충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그녀의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연심은 혹시나 서책방에 가면 충식을 만날까 해서 그곳을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헌데 오늘도 그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지요. 그래서 낙심하고 돌아오려는데 길가에 웬 중년의 여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렁뱅이 같지는 않았는데 구걸하는 것으로 보아 딱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녀는 보아하니 몸 상태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기침이 심한데 무슨 병에 걸린 것이요? 연심은 그녀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그저 오래된 지병이 있어 그렇다오. 그런데 어쩌다 구걸을 하게 된 것이요? 무슨 사연이 있어? 연심이 묻자 그녀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힘이 없으니 생기는 일이라오. 몇 해 전 빌린 쌀 한 가마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말았소. 아니, 저런 그렇단 말이요. 그런 나쁜 자들이 다 있다니 쯧쯧. 그나저나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오. 요 앞에 가까운 의원이 있으니 저와 함께 가시지요. 아이고, 제겐 그런 돈이 없소. 그러니 마음 쓰지 마시오. 돈 걱정은 마시고 어서 저와 함께 가시지요. 연심은 구걸하는 여인을 부축하여 의원에게 데려갔습니다. 참으로 지독하구려. 어찌 이리 깊은 병을 한 번도 치료하지 않은 것이오. 어떻소, 의원?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치료하지 않아 병이 너무 깊어졌소. 이 병을 낫게 하려면 반년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오. 그럼 그렇게 해주시오. 약값은 내가 내리다. 아이고, 처녀.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어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요. 걱정 마시고 치료를 잘 받아 건강하셔야지요. 사람은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연심은 여인의 치료비 반년치를 미리 내주고 그녀에게 쌀과 곡식을 사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요. 그런 걱정일랑 마시고 병부터 치료 잘 하셔요. 며칠 후 연심은 서책방에 다녀오다가 구걸하고 돌아가는 중년의 여인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나머지 그녀는 중년 여인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런데 중년 여인이 골목에 들어서자 웬 청년이 그녀를 마중 나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오늘도 구걸을 하신 것이요. 얘야 구걸이 뭐가 어때서 그러느냐.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라. 이 어미는 괜찮으니 걱정 말거라. 어머니 구걸을 해도 제가 할 테니 어머니는 쉬고 계셔요. 청년은 어머니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모자의 모습을 보니 연심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지요. 아니 그런데 자세히 보니 청년은 다름 아닌 충식이 틀림없었습니다. 비록 거랭뱅이 모습이었지만 그는 충식이 틀림없었지요. 그런 충식의 모습을 보니 연심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연심은 곧바로 그에게 달려갔지요. 아니 충식도령이 아니요. 거짓골을 한 충식은 갑자기 나타난 연심을 보고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오. 그런데 이분이 어머님이셨군요. 아니 처자가 내 아들을 아시오. 그렇습니다. 서책방에서 인연이 되어 몇 번 만났었지요. 어머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연심의 말에 어머님의 두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아드님께서는 아주 큰 일을 하실 분이십니다. 고맙소 처녀. 처녀 말을 들으니 위안이 되는구려. 그나저나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부끄럽소. 지금은 그저 거적대기 하나 들고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다오. 그럼 저를 따라오시지요. 제가 준비할 동안 우선 당분간만 주막에서 머물고 계시지요. 그럼 제가 거처할 곳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처녀는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구려. 어쩌면 인품이 이리 훌륭하시오. 연심은 어머니와 충식을 데리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남는 방 있소. 아, 그야 당연히 있지라. 그럼 방 하나만 내어주시오. 그리고 이분들께 삼시세끼 밥을 꼭 대접해 주시오. 알겠소. 보아하니 있는지 바시 같은데 참으로 좋은 일 하시는구려. 내 정성껏 두 분을 잘 챙겨드리리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오. 치료비와 식주까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돕고 살아야 따뜻한 세상이 아닐런지요.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고 훗날 아드님께서 훌륭하게 일어나시면 그때 어려운 사람들께 베풀면 됩니다. 충식의 어머니는 연심의 인품을 보면서 참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녀를 며느리로 삼고 싶었지요. 하지만 처지가 처지인지라 속마음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 지내실 거처가 준비되는 대로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연심이 돌아가고 어머니는 연신 감탄을 했습니다. 예, 충시가 저 처녀는 참으로 선녀가 아니냐. 어쩌면 마음씨가 저리도 고운 것이야. 그런데 저 처녀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서책방에서 우연히 인연이 되었는데 몇 번 만난 게 전부입니다. 유일하게 저와 대화가 잘 맞는 분이지요. 그렇구나. 그런데 저 처녀는 어느 집 여식이라 하더냐. 이번에 고을의 새로운 현감의 막내딸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품이 있고 참으로 고귀한 자태를 지녔구나. 어머니는 속으로 또 한 번 그녀가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야, 그 처녀를 놓치지 말거라. 그 처녀는 내게 훌륭한 부인이 될 것 같다. 아니 어머니, 우리 처지에 어떻게 저런 색시를 얻을 수 있단 말이오. 아, 그 처녀도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 지금 집 없이 떠돈다 하여 너무 낙심하지 말거라. 어머니는 아들이 위축되고 기가 죽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항상 노력했지요. 연심 덕분에 주막에 머물게 된 두 사람은 연심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한편 힘들게 충식을 찾은 연심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게 20냥만 내어주셔요. 아니 갑자기 그리 큰 돈을 어디에 쓰려는 것이냐? 쓸 곳이 있어서 그래요. 또 불쌍한 사람들 도우려 하느냐?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 저를 믿고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요. 그래 알았다. 헌데 갈수록 내 씀씀이가 커지는 것 같아 염려가 된다. 고마워요, 어머니. 연심은 어머니께 20냥을 받아 왈패들 소굴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의 두목이 누구더냐?
아니 어디서 이리 곱디고 온 아가씨가 우리 두목을 다 찾는다요. 우리 두목께서는 바쁘시니 할 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서 내게 하시면 되겠소. 오늘 내 일진이 좋구만. 이렇게 쌈박한 아가씨가 제 발로 다 찾아오다니 하하. 왈패는 연심의 손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아니 뭔 여자가 이리 사납대? 뭐 그렇다고 내가 봐줄 것 같으냐? 그러지 말고 내게 고분고분하게 굴어봐. 그럼 내가 뿅가게 해줄 것이니. 오늘 내 놈의 내게 한 짓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런데 그때 두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심을 유심히 쳐다보았지요. 혹시 현감날이 막내따님이 아니시오? 맞소. 그런데 부하들이 어째 이리 무엄한 것이요. 제 부하놈이 아쉽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는가며? 아이고 아씨, 지가 몰라보고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왈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손 두 발을 빌었습니다. 내 놈은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서 썩 꺼지거라. 연심의 말에 왈패는 후다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씨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듣기로 쌀 한 가마를 빌려주고 대신 집을 빼앗았다 들었다. 그래도 되는 것이더냐. 아, 그 김선비 집을 말하는 것이오. 그 집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자 한 푼을 내지 않았소. 우리도 그동안 봐줄 만큼 봐준 것이오. 불법을 일삼는 내 놈들 사정은 내 알바 아니다. 당장 그 집을 도로 내놓지 않으면 아버님께 말해 내 놈들을 혼내주겠다. 아이고 아씨 어찌 그러시오. 우리도 다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이오. 우리도 벌이가 있어야 먹고 산단 말이오. 쌀 한 가마의 단량이니 내 열량을 줄 것이다. 그래도 내 놈들에게는 이문이 남지 않느냐. 뭐 아씨께서 그리 하라면 해야지요. 그런데 어찌 아씨께서 김선비 집에 그리 신경 쓰시는 것이오? 별것을 다 묻는구나. 옛다 열량 받고 집문서나 내놓거라. 연심은 충식의 집문서를 찾아들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집문서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대가 참으로 고맙소 처녀. 연심 덕분에 모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연심은 충식과 함께 집안을 수리하고 청소하였지요. 힘들 텐데 그만 쉬시오, 연심낭자. 아니 괜찮습니다. 저보다 어머님께서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질녘까지 집 청소한 연심을 충식이 발에다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참으로 고마웠소. 그나저나 어머님께서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은데 충식도령께서 잘 보살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그런데 내년에 과거 시험이 있던데 응시할 계획인가요? 그리할 생각이요. 지금까지는 시험이 무서워 응시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할 생각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게 오기가 생긴 것 같소. 그렇다면 이 또한 다행이네요. 어려움 속에서 얻은 게 있으니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 된 것이지요. 연심은 갑자기 무뚝뚝한 충식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자 충식이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하였지요. 왜 그리 놀라시오? 가만히 있어 보시오. 연심은 충식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물든 들판은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저를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연심의 말에 충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용기 내서 저를 한번 꼭 안아보셔요. 충식은 떨리는 손으로 연심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그러자 연심이 두 팔로 충식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지요. 그녀는 부드럽고 무척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는 향긋한 향내도 났지요.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연심이 좋아한다는 말에 충식의 가슴은 더욱 뛰었습니다. 남들이 볼까 두렵소. 볼 테면 보라지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걸랑요. 연심은 진심으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충식의 품속에 있는 이 순간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았지요. 그렇게 해가 져서야 두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얘야, 아버님께서 요새 내 걱정이 많으시다. 내가 요새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사모하는 분이 있어요, 어머니. 아이고 얘야, 그 때문에 아버지께서 걱정하신단다. 한양에 내 좋은 혼처가 있다 하니 몸가짐 바로 하라 하셨느니라.
아니 갑자기 혼처라니요. 아버지께서 몇 해 전에 이미 내 혼처를 정해놨다는구나. 싫어요, 어머니. 제 혼사만큼은 제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얘 그건 안 된단다. 혼사란 가문과 가문의 약속이란다.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가 혼인할 때까지 대문 밖 출입을 금하셨다. 한편 충식은 고을 현감이 불러 관하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게 자네가 충식이라는 자인가? 그렇습니다. 자네 요즘 내 딸 연심을 만나고 있나? 그렇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만나고 있다 하여 내 자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네. 자네 가문은 일찍이 몰락을 했더구만. 지금은 홀어머니와 단 둘이 어렵게 살고 있고. 해서 말일세, 내 딸은 이미 혼처가 정해져 있으니 그만 만나게. 자네가 내 딸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자네가 떠나줘야 할 것이야. 현감의 말에 충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다 보니 반박할 수도 없었지요. 현감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충식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눈물을 씻어내고 있었지요. 그는 어느새 연심을 가슴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만 보아도 무척 행복했었지요. 사랑이란 원래 이리도 가슴 아픈 것일까? 사랑하니 떠나야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충식의 머릿속은 무척 복잡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흐르고 연심의 혼례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현감은 연심의 혼례를 앞당겨 서둘러 왔지요. 대문 밖 출입을 금지당한 연심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충식이 보고 싶고 그리워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충식 도령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는 잘 있을까? 그런데 혼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심이 깊은 밤 처소를 나와 뒤쪽 담장을 넘었지요. 그리고 그는 충식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충식의 집에 도착한 연심은 충식을 불렀지요. 충식 도령, 안에 있소. 그런데 몇 번을 불러봐도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마음이 급한 연심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심은 충격을 크게 받아 방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옷가지가 없는 것을 보니 집을 떠난 것 같은데 어디로 갔을까? 연심은 충식과 만났던 곳들을 모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충식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기 시작하였지요. 연심이 집을 나와 충식을 찾아 헤맨 지 어느덧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한편 몇 년 후 충식은 과거에 급제하여 포도청 종사관이 되었습니다. 김 종사관, 이번 금불상 도난 사건은 자네가 맡아보게. 자네의 첫 사건이니 잘 한번 해보시게. 알겠습니다, 대장. 김충식 종사관은 포졸을 불러 죄인을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포졸이 죄인을 데려왔지요. 죄인 대령했사옵니다, 종사관. 이리 앉히거라. 포졸이 죄인을 끌고 와 종사관 앞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거짓고르란 여인이었지요. 이름이 무엇이요? 사건 기록에는 사건 내용과 죄명만 있고 죄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종사관 날이 이 여인은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요. 말을 못하시오? 종사관이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그녀는 다름 아닌 연심낭자였지요. 아니 연심낭자가 아니오. 김충식 종사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를 가르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연심낭자가 틀림없었지요. 이보시오, 연심낭자 나 김충식이요. 나를 몰라보시겠소? 김충식 종사관이 연심낭자를 붙들고 아무리 물어봐도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김충식 종사관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고향 마을을 떠난 후로도 지금까지 그녀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도 밤마다 그녀 생각에 눈물 짓곤 하였지요. 헌데 지금 그 앞에 있는 그녀는 충식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낭자, 도대체 낭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떠났건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오. 김충식 종사관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연심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행복했어야 하지 않소. 당신이 이런 모습이라면 지나간 가슴 아픈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오. 김충식 종사관은 백치가 되어버린 연심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포졸도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훌쩍거렸지요. 한참을 울고 난 김충식 종사관이 포졸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금불상을 훔쳤다고 증언한 자는 누구더냐? 김대감집 한여입니다요. 그녀가 이 여인이 훔치는 것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구만요. 그럼 그녀가 범인이다. 그녀가 훔치고 이 여인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야. 당장 가서 그녀를 잡아오고 그녀의 숙소와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거라. 알겠습니다요, 종사관. 실제로 금불상은 한여의 숙소 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녀가 김대감의 금불상을 훔치고 백치가 되어버린 연심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지요. 연심의 누명이 벗겨지자 김충식 종사관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니, 이 처녀는 누구더냐? 이분이 연심낭자입니다, 어머니. 아니, 정말 그렇단 말이냐? 어쩌다 연심이 일이 되었단 말이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종사관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연심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인품이 좋았던 연심이 거지가 되어 나타나자 어머니의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어서 안으로 들이잡구나. 행색을 보니 그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선하구나. 어머니와 김충식 종사관은 연심을 안으로 들이고 의원을 불러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연심 곁에 바짝붙어 그녀를 간호하였지요. 김충식 종사관은 연심의 부모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현감 내외가 허둥지둥 달려왔지요. 아이고, 연심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이고, 연심아 어쩌다 일이 된 것이야? 연심의 부모님은 백치가 되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연심을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심이 집 나가고 수년이 지나서야 부모님들도 그녀를 처음 보았지요. 그래, 내 딸 연심을 어떻게 찾았는가? 종사관 김충식은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랬군. 그동안 내 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냐? 현감은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종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김충식인가? 그렇습니다, 현감. 자네가 결국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를 했군. 내 지난날에 자네에게 했던 말을 사과함세. 벌써 오래된 일이니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자네가 떠나고 연심이 자네를 찾아다니다 절이 된 것 같네. 이제 자네는 어찌할 텐가? 우리 연심이 절이 되었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연심낭자와 혼인하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연심낭자를 제가 보살펴 줄 것입니다. 그 말에 현감과 연심의 어머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치가 된 자신의 딸을 김충식 종사관은 포기를 하지 않았지요. 그때 연심이의 청을 들어줬어야 했어요. 연심이는 충식도령과 혼인하고 싶다고 했었지요. 그러게 말이요. 부모의 욕심이 자식을 망쳤구려. 연심이의 사랑이 그리 깊었을 줄 어찌 알았겠소. 딸의 모습을 확인한 연심의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방을 나왔습니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내 자네만 믿겠네. 연심의 아버지 현감은 김충식 종사관의 두 손을 꼭 잡고 그에게 말했지요. 걱정 마시지요. 제 모든 걸 바쳐 연심낭자를 사랑할 것입니다. 연심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김충식 종사관과 그의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 연심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수건에 물을 묻혀 그녀의 얼굴과 손발을 매일매일 닦아주고 며칠에 한 번씩 목욕도 시켜주었지요. 김충식 종사관은 일이 끝나면 곧바로 달려와 연심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녀와 놀아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김충식 종사관을 눈도 껌벅하지 않고 집중해서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충식 종사관은 연심과 함께 들판을 걷고 있었지요. 그런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연심의 손에 앉았습니다. 어머 예뻐라. 종사관 김충식은 깜짝 놀라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목소리가 튀어나왔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연심낭자 방금 무엇라 했소? 나비가 너무 아름다워요. 종사관 김충식은 너무 기뻐 그녀를 버락 안았습니다. 드디어 말문이 열렸군요, 연심낭자.
연심의 말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사관 김충식은 너무 신이 나 들판을 뛰어다녔지요. 그 후로 연심의 말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상인처럼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종사관 김충식은 너무너무 좋았지요. 고맙소 낭자. 이렇게 돌아와 줘서 정말 고맙소. 그 후로 연심의 기억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연심의 기억이 돌아오자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지요. 연심의 부모님들은 예쁘게 꽃단장하고 혼례를 치르는 연심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참으로 행복해 보여요, 여보. 그렇구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두 사람을 혼인시킬 것을 그랬소. 혼례가 끝나고 신혼 첫날 밤 김충식이 연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되었구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오. 저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신혼방에 촛불이 꺼지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뭔데 이렇게 커요? 아 미안하오. 헌데 어쩔 수 없구려. 조금만 참아보시오. 그렇게 혼인한 두 사람은 아들, 딸 낳고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충식이가 저리 멋진 사내가 되다니. 진작 내가 잡았어야 했어. 아니 얘 무슨 소리 하는 것이니? 충식이는 내 것이 되어야 했어. 내가 충식이를 얼마나 좋아했었다고. 아니 이년이 뭔 소리야. 충식이는 내 것이야. 아니 충식이가 네 것이라니. 이제 뭐 불륜이라도 저지르겠다는 것이야. 옛날 조선 중기 어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헌데 그 마을 여인들은 쉬쉬하면서 수군거리곤 하였지요. 아, 저기 외딴 집에 사는 순돌이 말이야. 아, 글쎄 그게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야? 아니, 안성댁도 해봤어? 아니, 하긴 뭐려. 나도 소문 듣고 알았지. 그런데 그렇게 큰 것 때문에 사람 목숨을 살렸다지 아마. 그리고 그 이순돌은 양반 출신이라더구만. 아, 그래? 그런데 양반 출신이 어쩌다 말단 들꾼으로 살고 있대? 그거야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듣기론 그 물건이 어찌나 큰지 하늘이 내린 기이한 물건이라고들 하더구만. 온매 말만 들어도 내 아랫도리가 벌써부터 축축해지는구만. 마을 여인들은 만났다 하면 이순돌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직하고 과묵해 말수가 적었는데 마을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은 끊이질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또 부인 정씨가 우연히 빨래터를 지나다 마을 아낙네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순돌 그자의 것이 그리 크단 말이야? 마을에서 제일 큰 집에 사는 정씨는 젊은 시절 명문가 교수로 이름을 날렸었습니다. 헌데 어찌어찌 하다가 늙고 병약한 사또와 정약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병약한 사또는 정씨를 부인으로 들여놓고 사내구실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정씨는 독수공방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자의 것이 크면 얼마나 크다고 저리들 호들갑을 떤단 말이야. 정씨는 그리 말했지만 속으론 이순돌에 대한 관심이 커져만 갔지요. 그녀는 밤에 자려고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낮에 들은 안악들의 이야기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지요. 그자가 도대체 뭐시길래 내가 이리 잠도 못 잔단 말이냐. 내 그자의 면상만이라도 한번 봐야 잠이 오려나? 정씨는 다음 날 날이 밝자 여종 계월을 불렀습니다. 찾으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너는 오전중으로 가서 이순돌이라는 자를 데려오거라. 아니, 마님, 갑자기 그자는 왜 찾으시는지요? 요새 상구아범이 빌빌대니 쓸만한 머슴 하나 골라봐야겠다. 아, 그렇습니까요? 그럼 지가 가서 이순돌에게 마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요. 그날 오후 계월이 달려가 이순돌을 데려왔습니다. 마님, 이순돌을 대령했습니다요. 계월의 말에 안방문이 열리고 정씨 부인이 밖으로 나왔지요. 안녕하세요, 마님. 정씨는 찬찬히 이순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제일 먼저 이순돌의 배꼽 아래 바지를 훑어보았지요. 내가 일을 잘한다 들었다? 오늘부터 내 집에서 일해보거라. 삭슨 넉넉히 줄 것이다. 아이고, 마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놈 열심히 하겠습니다요.
그날부로 이순돌은 정씨 부인의 집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마당을 쓸고 뒷간을 퍼내고 무거운 짐을 옮겼지요. 그리고 그는 가끔 정씨 부인의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예, 순돌아, 오늘은 장에 갈 것이니 채비를 갖추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정씨 부인은 아침부터 순돌을 데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사서 고갯길을 넘어오고 있었지요. 아이고, 힘들다. 저곳에서 잠시만 쉬고 가자꾸나. 예, 마님. 정씨 부인은 산 아래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이순돌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사람들 왕래가 없는 한적한 곳이었지요. 때는 여름이라 한창 더울 때였습니다. 순돌아, 내 등이 땀에 젖어 끈적거리지 않느냐. 옷 벗고 들어가 씻고 나오거라. 하지만 마님, 지가 어찌 마님 앞에서 옷을 벗는단 말이요. 왜 부끄럽느냐? 그럼 나도 같이 벗어주랴? 아닙니다요, 마님. 지가 벗고 들어가겠습니다요. 이순돌은 정씨에게 등을 돌리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지요. 이순돌은 물속에 몸을 담그고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한여름에도 물속은 무척 차가웠지요. 아니 그런데 어느새 정씨 부인이 옷 벗고 들어와 순돌에게 말했습니다. 예, 순돌아, 내 등 좀 밀어보거라. 순돌은 깜짝 놀라 정씨를 바라보았지요. 그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순돌 옆에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아니, 마님. 왜 그리 놀라느냐? 여인의 알몸을 처음 보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오라, 마님께서. 여러 소리 말고 어서 내 등 좀 밀거라. 순돌은 어쩔 수 없이 마님의 등을 밀었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무척 희고 고왔지요. 아니 그런데 잠시 후 마님이 갑자기 순돌의 손을 잡아 끌고 나무 그늘 아래 풀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예, 순돌아. 오늘 내가 할 일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서 시작해보거라. 그 말에 순돌은 당혹스런 눈빛으로 마님을 보았습니다. 나도 내 것을 경험 좀 한번 해보자꾸나. 소문에 내 것은 하늘이 내렸다고 하더구나. 아이고, 마님, 그런 생각이랑 마셔요. 반드시 후회하실 것이구만요. 후회해도 상관없다. 어서 시작해보거라. 정씨 부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순돌이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그럼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십시오. 순돌은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마님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아니, 마님 정신 좀 차려보셔요. 마님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일에서 안 하려고 했더니만 결국 또 일이 되고 말았네, 쯧쯧. 순돌은 옷을 가져와 마님에게 입히고 그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어째 마님을 업고 오느냐고. 아, 마님이 고갯길을 넘어오다가 더위를 먹으셨구먼. 아니, 그런데 마님의 머리와 등짝에 붙어있는 풀은 뭐야? 마님 등의 풀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순돌은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아, 그것은 말이야. 마님을 업고 오다가 고갯길에서 한 번 떨어뜨렸구만. 그 바람에 마님이 풀밭에서 몇 바퀴 구르셨지. 아니, 어쩌다 마님을 풀밭에 굴린 것이야. 어서 이리와 안방에 눕혀드려. 개월은 마님을 안방에 눕히고 그녀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을 갈아입히려는데 그녀의 몸에도 풀이 붙어 있었지요. 아니, 마님은 옷 입고 풀밭에 굴렀는데 어찌 속살까지 풀이 붙어있는 것이야? 개월은 마님의 알몸을 깨끗한 물수건으로 구석구석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지요. 그리고 밤이 되니 마님이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좀 드셔요, 마님. 아니, 내가 어떻게 집에 왔느냐? 순돌이가 마님을 업고 들어왔구먼요. 아니, 그런데 마님께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쩌다 더위 먹고 쓰러지셨대요? 개월의 말에 정씨 부인은 순돌이 잘도 둘러댔다고 생각했습니다. 날도 더운데 내가 고갯길에서 무리를 했나 보다. 그런데 순돌이는 어디에 있느냐? 순돌이는 지금 창고에서 새끼를 꺼고 있구먼요. 그래, 알았다. 나 혼자 있고 싶으니 나가 있거라. 개월이 나가자 정씨 부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아무도 들이지 않은 채 입을 틀어막고 속으로 끙끙거렸지요. 소문만 듣고 순돌에게 덤볐다가 대참사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후회가 막심했지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여 소문이라도 나면 양반과 체면은커녕 사또까지 파직될 판이었습니다. 아니 분명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 마님은 또 서서히 순돌이 생각났지요. 그래 처음이라 그랬을 것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도 괜찮을 것이야. 마님은 이제 대범하게도 낮 시간에 집안에 사람이 없으면 순돌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여종 계월은 마님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지요. 특정한 날 낮 시간에 다른 하인들에게 심부름을 시켜 집에 없게 하고 순돌이만 남게 하였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계월이 어느 날 심부름을 가는 척하고 다시 돌아와 숨어서 이를 지켜보았지요. 그러자 잠시 후 마님이 순돌이를 불러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 안에서는 마님의 묘한 음색의 비명이 담장 너머까지 흘러나왔지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동구 밖에서도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계월은 그 소리를 듣고 마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순돌의 것이 보통이 아님을 확신했지요. 어머머, 마님이 그 커다란 것을 어찌 감당하시고, 아이고, 우리 마님이 다 죽어가네 흥흥. 계월은 곧바로 달려가 같은 여종 부엌대기들과 기방 여종들에게 이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입은 귀보다 빠르다 했던가요? 발없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며칠도 안 되어 순돌은 단박에 복덩이 순돌이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병약해 사내구실 못하는 사또의 부인에게 천국의 맛을 보게 해주었으니 순돌이는 복덩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순돌이는 순식간에 부잣집 교수와 과부 그리고 기생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지요. 한편 기방 청풍루에는 최고 인기 기녀 홍매가 있었습니다. 홍매는 먼 고을까지 양반들의 부름을 받고 가마 타고 원정까지 다녔지요. 그녀는 부름을 받고 가는 가마 속에서 늘 지겨워하고 있었습니다. 흥 오늘도 다 똑같겠지 뭐. 언제나 내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들. 정말 내 뼛속까지 울려줄 사내는 없는 거야? 홍매는 어줍잖은 사내들 실력에 지루하고 따분할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홍매는 부엌에서 여종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순돌이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정심아님도 알아눕게 만든 사내가 있다더라. 그는 복덩이라지 복덩이 호호. 기생집 여종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홍매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런 사내가 있단 말이야? 그녀는 조용히 순돌이 사는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홍매는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순돌이의 외딴 초가를 찾아갔지요. 외딴 그의 초가에 도착해보니 그는 어둠 속에서도 도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에서 오묘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그대가 순돌인가? 그런데요. 순돌이는 말도 느리고 얼굴도 수줍음이 많아 붉어졌지만 홍매는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 이 남자다. 내가 기다린 진짜 사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홍매는 다짜고짜 순돌의 손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뼛속까지 울려주는 진짜 사내를 경험했지요. 그래 이거였어. 이제야 드디어 내 짝을 찾았군 호호. 그 후로도 홍매는 순돌의 집을 수시로 찾아가 뼛속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지루하던 삶이 완전 흥분되고 긴장된 삶으로 바뀌었지요. 한편 정씨 부인은 기생 홍매가 순돌의 집을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의 질투가 불타올랐지요. 아니 기생년 주제에 감히 내 것을? 정씨 부인은 그날 밤 곧바로 순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순돌아, 당장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정씨 부인은 다짜고짜 순돌의 팔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묘한 음색의 비명이 집 밖으로 울려 퍼졌지요. 정 씨는 이제 혼절하지 않고 순돌에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홍매가 순돌을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을 듣고 홍매는 깜짝 놀라 방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지금 이게 무엇하는 짓? 갑작스런 홍매의 등장에 정씨 부인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옷으로 앞을 가렸습니다. 넌 누구냐? 그런 내년은 누구냐? 홍매는 정씨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옷도 입지 못한 채 방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그만들 하시오.
순돌의 말에 두 여인은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내가 한번 말해보거라. 이 기생 같은 년은 누구더냐? 그건 내가 할 소리. 이 작부 같은 년은 누구야? 이분은 사또 부인 정씨마님이시고 이분은 청풍루의 홍매요. 소문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이제 그만 꺼져 죽어라. 그럴 순 없어. 좋은 말로 할 때 부인이 물러나시오. 사또에게 모두 일러 바치기 전에. 아니 지금 내년이 어따 대고 협박질이냐. 아니 지금 어따 대고 2년 전년 하는 것이야. 결국 두 사람은 또 머리 끄댕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싸웠지요. 그런데 하도 시끄러워 마을 사람들이 그녀들을 관아에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관졸들이 달려왔지요. 그런데 관졸들은 사또 부인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마님께서 어쩌다. 쉬 조용하거라.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고 사또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거라. 그리압죠. 정씨 부인은 부끄러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관졸들은 황당의 관아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관졸들은 사또에게 이를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지요. 결국 소문은 돌고 돌아 사또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천한 놈이 감히 내 부인을 건드려. 사또는 부인의 정부가 하찮은 들꾼 순돌이라는 소문에 채통이 무너져 내릴 지경이었지요. 아니 이놈이 내가 조선 팔도 사또 중에 사또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어찌 감히 내 부인을? 그런데 사또 귀에 또 하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기방 홍매가 그놈과 매일 밤 그놈의 초가를 들락거린다는 거였지요. 그 말에 사또의 눈은 또 한 번 불타올랐습니다. 기녀 홍매는 예전에 사또가 탐하려다 실패한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진 사또는 그녀에게 거절당한 채 쓸쓸히 돌아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어째 내 주변 여인들을 죄다 탐하는 것이야? 사또는 부인의 일이다 보니 남부끄럽고 창피의 사건으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해야 할꼬. 부인을 잡아다 조사하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날 게 아닌가? 사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기생집 청풍루에서는 은밀한 모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색은 달맞이 모임이라 했지만 실상은 복덩이 순돌을 보기 위한 여인들의 은밀한 모임이었지요. 그곳에는 기녀 과부 마님 심지어 타 고을의 부잣집 교수까지 부잣집 여인들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말 저자의 그 덩치가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오? 아, 그것은 소문일 뿐이고 글쎄 모든 눈으로 한번 봐야 믿을 수 있지 않겠어? 순돌은 홍매에게 이끌려 마지못해 모임에 참석했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헌데 그를 본 여인들은 귓속말로 수군거리며 어느새 노래와 춤이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그녀들은 순돌의 손을 잡아 끌며 기이한 장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돌이 내 손 잡으시게나? 아니 내가 먼저라니까. 아니 뭔 소리야, 내가 먼저라니까. 아니냐니? 귀부인들은 순돌을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관아에서 사또는 순돌이 부인들과 음탕한 모임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사또는 우라통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이놈이 내 부인과 홍매로 성이 차질 않는단 말이냐? 이러다 온 동네 안악들을 탐하고도 남겠구만. 결국 사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부인의 사건만 쏙 빼놓고 다른 사건들로 순돌을 잡아들이라 명했지요. 죄명은 혼인 빙자 간통죄였습니다. 헌데 그것은 억지로 만든 것이고 이유는 순돌이 그저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았기 때문이었지요. 사또의 명으로 관졸들은 청풍루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열리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갑자기 관졸들이 들이닥치자 모임의 분위기는 일순간에 얼음장처럼 싸늘해졌습니다. 이순돌, 사또의 명으로 너를 체포한다. 그 말에 기생들과 여인들은 술 취한 채 얼굴을 가리고 죄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순돌은 붙잡혀 관아로 끌려갔지요. 순돌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는 눈을 부라리며 순돌을 바라보았지요.
꾀죄죄하고 촌스런 놈이 자신의 부인과 그 짓을 했다 생각하니 사또는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내 놈이 이순돌이냐? 그렇소. 내 놈이 뭔 죄를 저지르고 다녔는지 내 놈의 죄를 알렸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소. 그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왔을 뿐이요. 순돌의 말에 사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였습니다. 아니 이놈이 지금 발뺌을 하는 것이냐? 당장 곤장을 맞아봐야 토소를 할 것이냔 말이다.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순돌은 말없이 품속에서 오래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홍문관에서 내려온 왕실의 인장 조각이 들어 있었지요. 아니 어찌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바로 그때 홍매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사또, 순돌이는 20년 전 사라진 세자 폐하의 핏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궁녀셨고 전란통에 성박 외곽으로 보내졌지요. 그 말에 관청은 일순간에 쥐 죽은 듯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입술을 벌벌 떨었지요. 사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순돌의 비단 주머니 속 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훈대군의 금제패였지요. 이는 조선 왕실에서도 왕세자의 직계에게만 하사되는 인장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순돌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지요. 나는 본디 정훈대군의 서자이고 어머니는 궁중의 궁녀였소. 전란중 어머니는 궁에서 빠져나와 일반 백성 속에서 조용히 살아오셨소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게 유언처럼 남기셨지요. 나는 하늘이 내린 복덩이라고. 어머니는 태몽에서 거대한 남성의 징표를 받았다 했소. 그리고 그것은 훗날 이 나라 조선을 위해 쓰일 것이라 하셨소이다. 그 당시 조선의 민간설화에 내려오는 미신 같은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피를 가진 자, 몸 안에 100가지 기운을 품는다는 말이 있었지요. 그가 있던 자리에는 꽃이 피어나고 여인은 자손을 얻으며 병든 자는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순돌의 것을 통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는 아이를 점지한다는 거였지요. 그리고 병자에겐 정기를 주고 마을의 흉한 기운을 밀어내는 신령한 기운을 품고 있다고 믿었지요. 홍매가 처음 그와 합방한 뒤 태를 느꼈고 몸이 허약하던 정씨 부인은 신통하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신 같은 민간설화에 대한 사실적 증거가 된 셈이었지요. 그러니 사또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또가 당혹해하고 있는 사이 관졸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또 큰일 났습니다. 왕궁에서 내금이장이 비밀리에 우리 마을에 내려왔다 하옵니다. 아니 내금이장이 무슨 일로 왔단 말이냐? 그거야 알 수는 없지요. 헌데 이순돌의 소문이 왕궁에 들어간 게 아니겠습니까? 순돌이 위험합니다. 그의 존재는 지금의 왕실의 위협이 될 테니까요. 내금이장이 출연했다는 말에 사또는 두려움에 떨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돌을 넘기느냐? 아니면 그의 능력을 내가 차지하느냐? 그런데 그때 사또 부인 정씨가 달려와 사또에게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그 자는 하늘이 내린 사네요. 그 자를 죽게 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제게 드디어 아이가 생겼소. 그 말에 사또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사내구실을 못해 대가 끊길 판이었지요. 헌데 부인 뱃속의 아이는 왕손의 자식이지만 소문만 내지 않으면 표면상 대를 이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아이는 부인의 정부아이였지요. 아이고 이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하늘은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시련을 준단 말이요? 그런데 벌써 와 있던 홍매와 기녀 목향도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이순돌을 내금이장에게 넘기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저는 이순돌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뱃속에는 이순돌의 아이가 자라고 있지요. 그 말에 사또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또는 기가 찰 노릇이었지요. 한편 궁에서 나온 내금이장은 마을에서 순돌을 찾고 있었습니다. 왕손의 핏줄이 살아있다면 이는 주상전하에게 큰 위협인 것이야. 그 자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 그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순돌을 찾았지요. 한편 홍매는 사또마저 쓰러지고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안 되겠소. 나라도 순돌을 살려야겠소. 아니 언니 어쩌려고 그러시오? 내금이장이들이 닥치기 전에 마을을 빠져나가야 해.
홍매의 말에 정씨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그게 좋겠소. 제발 이순도를 지켜주시오.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내게 사람을 보내주시오. 순돌의 아이를 가진 세 사람은 순돌을 살리기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매는 순돌을 데리고 어둠을 틈타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멀리 떠나는 순돌의 뒷모습을 보며 정씨 부인과 목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순돌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들꾼도 기방의 남정네도 아니었지요. 이제 그는 왕손의 피를 지닌 고귀한 사내 중의 사내였습니다. 홍매는 순돌과 함께 며칠을 걷고 걸어 지리산 자락의 깊은 절간 묵향암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정운대군의 옛 스승이 숨겨둔 은신처였지요. 묵향암에 도착하니 노승은 순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서 오시오. 마침내 오셨군요. 노승은 순돌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홍매와 순돌은 노승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승은 오래된 비단 문서를 꺼내 펼쳐 보였지요. 예언서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득하고 우직한 자, 천복을 몸에 두르고 새의 자손을 심으리. 그는 여인에게는 생명을, 땅에는 풍년을, 왕가에는 혼란을 가져오리라. 헛되이 쓰이면 조선이 갈라지고 제대로 쓰이면 천하가 하나 되리라. 순돌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나라를 구한다고요? 저는 그저 장작이나 팰줄 것밖에 없는데. 한편 궁궐의 왕은 순돌의 소식을 듣고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정운대군을 시기하여 그 자식과 서자를 몰래 죽이라 명했었지요. 헌데 그 명이 완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그를 내쳤던 죄, 이제 하늘이 그 죄값을 내게 갚으려 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자 또한 순돌이 돌아오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지요. 그런데 또 그 뒤에선 권력을 탐하는 영의정과 조정 대신들이 이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한편 순돌이 숨어있는 지리산 암자로 정씨와 묵향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홍매가 비밀리에 사람을 보냈었지요. 그리하여 순돌의 아이를 가진 세 여인이 한자리에 모였지요. 노승은 세 여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들 많았소. 황혼이 깃든 18번째 만월 속에 하늘이 내린 혈통을 가진 자들이요. 첫째는 땅을 이어 왕통을 잇고 둘째는 백성을 데리고 나라를 밝게 빛낼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푸른 기운으로 대야산을 지킬 것이다. 노승의 말에 세 여인은 동공이 커졌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첫 번째인데 내 뱃속에 아이가 왕이 된단 말이요? 그럼 스님 내 뱃속에 아이는데 학자라도 된단 말이요? 내 아이는 대하산을 지킨다 하였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요? 세 여인은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노승은 부인들에게 답하느라 혼이 빠질 지경이었지요. 그리고 세 여인은 순돌을 하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아 가만히 있으시오. 밥은 내가 떠먹여드리리다. 정씨는 식사 때마다 순돌에게 손수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어서 이리 오시와요, 서방님. 홍매는 날마다 순돌의 발을 씻겨 주었지요. 어머머 우리 서방님 등 근육이 굳은 것 좀 봐. 목향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순돌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리산 암자에서는 가을 겨울이 가고 해가 바뀌었지요.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정씨가 아이를 낳았고 그 다음에 홍매가 아이를 낳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향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었지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금이장이 허겁지겁 암자로 달려왔지요. 갑작스런 내금이장의 등장에 새 여인과 순돌은 잔뜩 겁이 났습니다. 저와 함께 궁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순돌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나를 궁으로 데려가 죽일 참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궁에는 왕족이 멸족당의 왕실의 유일한 핏줄은 마마뿐이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알아듣게 말해보시오.
얼마 전 궁에 영모 사건이 크게 벌어졌사옵니다. 그 바람에 왕과 세자자까지 모두 죽었지요. 뿐만 아니라 왕가의 적통마저 모두 죽었사옵니다. 그러니 이 나라 왕위를 이어가실 분은 마마께서 유일한 적통자이시옵니다. 어서 가시어 왕위에 오르시지요. 아니 그것이 정말이요? 혹시 함정은 아니요? 제 목숨을 걸고 사실임을 말씀드리요. 그렇다면 내금위장의 말을 입증할 만한 게 있어? 내금위장은 품속에서 왕의 인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믿소? 새 여인이 불안해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노승이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음이요. 예언서에 나와 있듯이 이건 하늘의 뜻이옵니다. 그러니 염려 말고 내금위장을 따라가시옵소서. 그리하여 순돌과 새 여인은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순돌의 첫째 정씨의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순돌은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수렴청정을 하였지요. 그리고 새 여인은 왕을 보필하며 궁에서 살았습니다. 순돌 대원군 오늘 밤 주안상을 봐놓고 기다리고 있겠사옵니다. 아니 언니 무슨 소리여. 오늘 순서는 바로 나요. 그러니 순돌대원군 오늘 밤은 내 처소로 오셔야 해요. 아니 언니들만 순돌 대원군을 차지할 것이요. 나도 사람이요 여인이란 말입니다. 아이 서방님, 오늘은 제 처소로 오실 것이지요. 훗날 어린 왕은 성장하여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대학자가 되어 수많은 인재를 키워냈지요. 그리고 셋째는 깨달음을 얻어 많은 중생을 깨우치는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돌은 첫째가 성인이 되어 성군이 되자 궁을 나와 지리산의 터를 잡았지요. 그리고 새 여인과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내 꼴이 이게 뭐냔 말이다. 눈뜨고 부인을 빼앗기고 명색이 사또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옛날 조선 중기 한양 근처 어느 마을에 젊은 엿장수 추남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여판을 지고 이 마을 저 마을 장사를 다녔지요. 엿사시오 엿사.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 야, 추남아. 그만 좀 외치고 어서 이리 들어와 봐. 추남이가 마을에 들어서자 안성댁이 얼른 나와 그를 데리고 서둘러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추남의 팔을 잡아 끌고 방 안으로 데려갔지요. 야, 우리 마을에 오면 소리하지 말고 내 집으로 먼저 오라고 했잖여. 왜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 아나도 엿을 팔아야 할 것이 아닌가벼. 아, 그 연 내가 팔아줄 터이니 걱정 말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야?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구먼. 아, 새로운 마을에 단골이 늘어서 어쩔 수 없었구만. 아무튼 우리 마을에는 자주자주 좀 들려줘. 알겠구먼. 안성댁 때문이라도 안 올 수가 없지. 됐어, 그럼. 이제 말은 그만하고 어서 하더라고. 안성댁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깔았습니다. 때는 아침이라 밝은 햇빛이 방 안을 훤히 비추고 있었지요. 안성댁은 마음이 급했는지 무척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의식이 시작되었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두 사람은 천장을 보고 누웠는데 몸에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역시 엿장수가 최고야, 최고. 가위질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잘한단 말이야, 호호. 추남은 가뿐하게 몸을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성댁은 추남에게 최우수 고객이었지요. 그런데 추남이 안성댁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안성댁 또 얼굴에 화색이 돌겠구만. 엿장수만 다녀가면 얼굴빛이 달라지더라고. 아니 그런데 저 추남은 엿장수는 핑계고 그 일이 전문 아니여? 아나도 서방만 아니면 저놈을 한번 잡아뜨려 보고 싶더라고. 듣기론 그것을 아주 잘한다는구만. 토끼 같은 서방을 데리고 살려니 죽을 맛이야. 아, 자넨 토끼라도 키우지? 내 서방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아예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구만. 추남은 안성댁 집에서 나오다가 우물가에 안악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들에게 한쪽 눈을 감고 미소를 띄워주었지요. 엄매 봤어? 봤어? 추남이 나보고 눈짓을 했구만. 아니, 나한테 한 것 아니었어? 분명 내 눈을 보고 했구만.
아이고, 오늘 밤 잠은 다 잤네. 추남은 옆판을 메고 다시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엿사시오 엿사.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 추남은 남은 엿을 순식간에 팔아치웠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몰려와 죄다 사가버렸지요. 오늘도 완판이다 완판이야. 정오도 안 되어 엿을 모두 판 추남은 의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원날이 어머니 약 좀 지어주시오. 오늘은 어찌 이리 일찍 온 것이야. 그새 엿을 다 팔은겨? 그렇구먼요. 단골 고객들 덕에 오늘도 일찍 마쳤구만요. 허허 그놈 참 재주가 좋단 말이야. 허나 사내는 그 뿌리를 조심해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요 의원날이. 의원에게서 어머니 약재를 받은 추남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약재를 다려 어머니에게 드렸지요. 어머니 탕약을 다려왔어요. 어서 일어나 드셔보셔요. 추남은 병세가 완연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옆한 돈으로 어머니 약재를 지어오곤 하였지요. 얘야,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내 어찌 약 한 그릇으로 탕진해서야 되겠느냐. 이제 너도 장가갈 나이가 되었으니 모아서 장가미천으로 쓰거라. 걱정 마셔요 어머니. 이래봬도 지가 장사 좀 하는구만요. 그러니 탕약을 드시고 어서 건강하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도 추남은 옆판을 챙겨 장사를 나섰지요. 이번에는 다른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추남이가 마을로 들어서기도 전에 형주댁이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추남이 왔는가? 어서 이리 오시게. 형주댁은 추남이 손을 잡아 끌고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는 것은 어찌 알았소? 아밭에서 김매다 말고 추남이가 마을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지. 그래서 잽싸게 달려온 것이야. 형주댁은 마음이 급했는지 치마부터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비명이 산속에 메아리 쳤지요. 역시 엿장수가 최고야 호호. 딴 놈들은 간에 기별도 안 가는구만. 가면서 내 집에 들러 엿반판만 내려주고 가. 일꾼들이 자네 엿이 맛있다며 난리도 아니구만. 추남은 형주댁 집에 들려 엿을 반이나 내려놨습니다. 추남에게는 마을마다 단골 고객이 한 명씩은 꼭 있었지요. 이제 반만 팔면 되겠구만. 오늘도 일찍 끝나겠어.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단골 손님을 더 늘려야겠어. 그럼 올해 장사는 대박이야. 추남은 엿장수일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돈도 벌고 뽕도 따고 꿩 먹고 알 먹고였지요. 가위질만 하면 사람들은 알아서 몰려왔습니다. 그것도 안악들이 추남이를 무척 좋아했지요. 그날도 일찍 완판한 추남은 장에 들러 어머니가 좋아하는 백설기 떡을 사왔습니다. 어머니 백설기 떡 좀 드셔보셔요. 아니, 웬 백설기 떡을 다 가져왔느냐? 네 어머니 오늘도 장사가 잘 되어서 평소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백설기 떡 좀 사왔어요. 그래, 고맙다 얘야. 너도 같이 먹자꾸나. 어머니는 백설기 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이 들기 전에는 해마다 백설기 떡을 해주었었지요. 추남은 어머니가 백설기 떡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달랐지요. 어머님이 병석에 눕자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와 엿을 팔면서 어머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추남은 엿판을 챙겨 이번에는 더 멀리 있는 새로운 마을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단골을 더 늘리려고 먼 마을까지 찾아갔지요. 산등선이를 2개나 넘어야 했는데 거리가 꽤나 멀었습니다. 말만 들었지 추남도 처음 가보는 마을이었지요. 힘겹게 새로운 마을에 도착해보니 마을은 무척 고요했습니다. 그래도 추남은 가위질을 시작했지요. 엿사시오 엿사.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 가위질을 신명나게 하고 소리도 크게 높였습니다. 호호, 정말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것이요? 추남이가 외치는 소리에 젊은 여인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다니까요. 거짓이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소. 뭐 장까지 지질 것이 있겠소? 추남은 재빠르게 엿조각을 조금 떼어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자 맛 좀 보시오. 여인은 엿을 받아 입속에 넣었습니다. 어머, 만나네요. 잠시 들어와 국수라도 드시고 가겠소?
마침 배고팠던 추남은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하하 이 마을은 오늘이 처음인데 인정이 넘치는 마을이구려 고맙소. 그럼 저를 따라오시오. 그녀는 앞장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엉덩이를 살랑살랑 실룩거리며 안으로 들어가는 여인의 뒤를 추남은 조용히 따라 들어갔지요. 그녀는 20 중반쯤으로 보였는데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을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은 우수에 찬 듯 왠지 슬퍼 보였지요. 방에 들어가 잠시 쉬고 있으시오. 내 금방 국수 말아 가지고 들어가리다. 아 알겠소. 참으로 친절하시구려. 추남은 옆판을 마루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무척 깨끗했고 은은한 향기가 솔솔 흘러나왔지요. 여인 혼자 사는 집인지 무척 깔끔하고 정갈했습니다. 온종일 걷느라 피곤했던 추남은 아랫목에 있는 목침 베개를 베고 잠시 누웠지요. 아이고 좋다. 천국이 따로 없구나. 베개를 베고 누운 추남은 서서히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졸음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결국 잠이 들고 말았지요. 얼마나 잤을까 한참 만에야 눈을 뜬 추남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고 여인은 뜨개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상에 천으로 만든 덮개가 덮여 있었습니다. 이런 내가 깊이 잤구려. 벌써 어두워진 것을 보니. 많이 피곤해 보여 깨우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구려. 남의 집에서 큰 결례를 했소.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배고프시겠소. 아 참 그러고 보니 배가 고프구려. 추남은 덮개천을 걷어내고 육수에 국수를 말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수 맛이 예술이었지요. 국수 맛이 일품이구려. 그런데 혼자 사시오. 그렇소. 3년 전 서방이 떠나고 혼자 되었소. 저런 일찍이 과부가 되었구려. 너무 안 됐소이다. 그런데 이름이 무엇이오? 내 이름은 설매요. 그렇구려. 나는 추남이라 하오. 국수를 다 먹은 추남은 오늘은 이쯤하고 돌아서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잘 잤소.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밖이 어두운데 괜찮겠소? 밤길이 위험하니 차라리 자고 내일 아침에 가시는 게 좋지 않겠소? 예상치 못한 여인의 말에 추남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그리해도 괜찮겠소? 어차피 늙지 않았소. 두 사람 누울 자리는 되니 나는 괜찮소. 하하 고맙소. 인심이 아주 넘치는구려. 그날 밤 초가에는 바람 한 점 없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촛불만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아른거리게 만들었지요. 여인은 말없이 뜨개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추남은 은근히 그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이러다 뭔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겠지. 그런데 어찌 이리 향기롭고 아련한 여인이 다 있단 말인가. 그녀는 지금껏 봐왔던 여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쉽사리 범접할 수 없는 정숙한 여인의 자태였지요. 추남은 그런 설매를 보며 왠지 가슴이 뛰고 설레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오래 그리워하다 보면 그 사람을 닮은 사람만 봐도 반가운 것 같아요. 허면 내가 누구를 닮았단 말이요? 설매는 대답 없이 조용히 일어나 촛불을 후하고 불어서 껐습니다. 방 안은 한층 어두워졌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이불을 폈지요. 그쪽 아랫목 쪽에 누우시오. 아 알겠소. 추남은 그녀가 깔아놓은 이불이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벽 보고 옷고름을 풀더니 저고리를 벗고 치마까지 내렸지요. 그 모습을 보자 추남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여느 여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향기가 코 속으로 훅 하고 들어왔지요. 추남은 여인과 한 이불 속에서 난생 처음 바짝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추남을 바라보고 누워 그의 손을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추남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요. 바짝 정신 차린 추남은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설매의 어깨 위로 가져갔지요.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매라는 여인은 지금까지 경험한 여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추남에게는 마치 첫사랑 같은 느낌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잠들어 있는 설매를 뒤로하고 추남은 그녀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서자마자 한 할매가 추남에게 다가왔지요. 엿장수 양반, 설매 그 아씨랑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소? 그저 하룻밤 신세를 졌소만 왜 물으시는 게요? 허허 그 아씨, 사실 죽은 남편이 돌아오면 다시 살기로 맹세한 여인이요. 지금껏 남정네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지. 아마도 그대가 처음일게요. 할매 말에 추남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설매라는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만 같았지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요? 총각은 전혀 몰랐던 게로군. 그런데 총각한테 이런 말을 해줘도 될지 모르겠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소. 헌데 하룻밤을 보냈는데 어디 보통 인연이겠소. 그러니 속 시원하게 말해보시구려. 추남은 설매에 대한 사연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척 궁금해졌지요. 그럼 내 말에 드리리다. 사실 설매 그 아씨는 귀한 명문가의 여식이었소. 헌데 한양에서 서갑수라는 자가 내려오면서부터 일이 시작되었지. 설매 아씨의 아버지가 서갑수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네. 그들은 관아에 고발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네. 관리들마저 모두 서갑수 편을 들어 설매의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지. 그래서 결국 그는 목숨을 끊고 말았다네. 그리고 머지않아 그의 부인도 서방을 따라갔지.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설매 아씨의 심적 고통이 무척 컸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네. 아니 일이 또 있었나요? 아 믿고 말고. 마을에는 박도령이라는 양반과 도령이 하나 있었지. 그는 설매 아씨와 정혼한 사이였고 서로는 무척 사랑했었지. 헌데 설매 집안이 풍비박산되자 박도령의 아버지는 설매 아씨와의 정혼을 파기해버렸어. 그런데 박도령은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집을 뛰쳐나왔지. 그리고 장독대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설매 아씨와 단둘이 혼인을 해버렸다네. 그리고 그는 장인 어른을 죽게 한 서갑수에게 복수를 한다고 나간으로 소식이 끊겨버렸지. 그럼 박도령도 서갑수가 죽였나요?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지. 박도령 같은 선남을 죽일 사람은 서갑수밖에 없었거든. 그 후로 설매 아씨는 혼이 나가버려 미쳐버렸다네. 그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스스도 밥도 먹지 못했지. 그래서 하도 불쌍하여 옆집 사는 내가 수년 동안 지금껏 그녀를 보살펴왔다네. 그녀의 정신이 돌아온 것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는다네. 그녀는 자네를 보고 죽은 서방이 떠올랐을 것이야. 닮아도 너무 닮았거든. 제가 정말 죽은 박도령과 많이 닮았나요? 그렇다네. 나도 처음 봤을 때 박도령이 살아왔나 싶었을 정도였다네. 할매 말을 듣고 설매아 씨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남의 가슴에 분노가 끓어올랐지요. 서갑수라는 자 때문에 가문이 풍비박산되고 서방까지 잃게 된 설매아 씨가 너무너무 불쌍했지요. 추남은 그녀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남의 가슴도 무척 아팠지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운 추남은 자꾸만 설매아 씨가 생각났습니다. 왠지 그녀의 눈이 슬퍼 보인다 생각했었지요. 헌데 그녀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밤새 설매 생각에 뒤척이던 추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설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옆판을 매지 않고 맨몸이었지요. 아니 오늘 또 오셨나요? 그런데 오늘은 옆판이 없네요. 오늘은 장사하러 온 게 아니고 그대를 보려고 찾아왔어. 그 말에 설매의 눈빛이 순간 놀란 듯 했습니다. 그대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어. 서갑수에게 입은 그 상처를 내가 치유해 주겠어. 내가 대신 그대의 원수에게 복수해 주겠단 말이여. 그러지 마세요.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는 법이요. 그리고 그자의 뒤에는 고관대작뿐만 아니라 조정에도 줄이 다 있다고 들었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대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내 그자를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어.
자신의 서방이 복수하겠다고 떠난 후 행방불명된 기억이 있는 설매는 추남을 긋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자처하는 것이요? 그 말에 추남은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민이라 하기엔 너무 위험한 일이고 사랑이라 하기엔 하룻밤이 전부였지요. 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여. 서갑수라는 자에게 엿장수 가위 맛을 톡톡히 보여주겠어. 그대가 잘못될까 걱정이요. 그대까지 잘못되면 난 무너지고 말 것이요. 추남은 설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들었소. 내가 당신의 서방을 닮아 당신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더 이상 당신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지는 않을 것이요.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구려. 추남은 슬픔에 빠져 힘들어하는 설매를 부축해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설매의 집에서 묵으며 힘들어하는 그녀 곁을 지켜주었지요. 부모님과 서방이 떠나고 나는 세상에 홀로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구려. 이제부터 그대를 혼자 두지는 않을 것이요. 죽은 서방을 대신하여 내가 그대를 지켜주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연민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추남은 한양으로 떠나기 위해 채비를 갖췄습니다.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당신마저 잘못되면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에요. 알겠소. 내 약속하리다. 복수를 마치고 당신 앞에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겠다고. 두 사람은 마당에서 이별의 포옹을 하였습니다. 설매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지요. 추남은 설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달랬습니다. 마치 두 사람은 오랜 세월 사랑한 사이 같았지요. 그리고 서갑수는 한양에서 제일 큰 거대 상단의 상단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뒷배로 엄청난 부를 쌓았지요. 한양에 도착한 추남은 포도청 종사관을 불러내 기방에서 은밀히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보자고 한 것이요? 설매아씨 서방님의 친한 벗이라 들었소. 그래서 찾아왔소. 재수 씨와는 어떤 사이요? 내가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소. 그래서 그녀의 한을 풀어주고 싶소. 김종사관은 그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웬 엿장수 같은 자가 찾아와 귀찮게 하는 것이야. 그는 속으로 추남을 무시했지요. 그러니 내게 조금만 협조해 주시오. 그 뜻은 이해가 되나 포기하시오. 나는 그대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없소. 한때는 나도 그자에게 복수하고자 조사를 했었소. 헌데 포도대장뿐만 아니라 형조까지 날 겁박했소. 하마터면 내 목이 날아갈 뻔했소이다. 그자는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오. 그랬구려. 헌데 내가 찾아온 것은 힘이 되어달라 찾아온 것이 아니오. 그대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며. 아니 내게 기회를 주다니 무슨 의미요? 그동안 김종사관이 조사한 기록만 내게 보여주시오.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리다. 그리고 추후 그자들의 잔당을 뿌리 뽑은 공을 그대에게 줄 것이오. 김종사관은 속으로 추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놈의 엿장수 같은 자가 입은 살아서 큰 소리는 뻥뻥 치는구나. 그는 추남을 믿지는 않았지만 서갑수의 조사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맙소. 추남은 빠르게 조사 기록을 한번 훑어보더니 김종사관에게 도로 주었지요. 이제 되었소. 그럼 차후에 내 연통해 드리리다. 술값은 그대가 내시오. 엿장수 추남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는 것이야. 재수씨 체면 때문에 내 참았다만 별로밀세 그려. 추남은 기방을 나와 서갑수의 거대 상단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갑수의 뒷배로는 포도청 대장을 포함한 형조의 관원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배우로는 조정 대신들까지 있었습니다. 헌데 김종사관도 뒷배로 있는 조정 대신이 누구인지는 알아내지 못했었지요. 그들은 실로 거대한 조직이었습니다. 이거 잘하면 굴비한 드름은 나오겠구만. 추남은 한양 상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 상단을 주시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선비복장의 한 사내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자의 발걸음은 무척 빨랐고 항상 검을 지니고 다녔지요. 그리고 그자는 서갑수와 독대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자가 들어가면 다른 대행수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지요. 옳거니 저놈이다. 저놈이 조정 대신들과 연결하는 놈이 틀림없어.
추남은 뒷배까지 한꺼번에 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대신과 연결하는 중간 다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추남은 산을 내려와 상단 근처에서 의문의 선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그가 상단 밖으로 나왔지요.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추남은 멀찍이서 그를 미행했지요. 그가 한참을 가더니 어느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은 여러 명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고관대작의 집이 틀림없군. 추남은 그 집 뒤쪽으로 돌아가 담장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로 보이는 가옥의 뒤로 숨어들어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다녀왔습니다, 대감. 그래, 어찌하기로 하였느냐? 한 달 후 명예 상단이 들어오면 모두 배에 실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선의 국보를 밀반출하는 것이니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알겠습니다, 대감.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들은 추남은 조용히 대감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흠나라의 국보를 밀반출하고 있었구만. 진짜 도적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법 위에 있었군. 추남은 한양에 머물며 상단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대감집을 감시하면서 그 집에 드나드는 조정대신들과 고관대작들도 모두 조사했지요. 그렇게 추남은 조사를 마치고 계획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보 유출이 있기 며칠 전 김종사관을 다시 불러냈지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날 찾은 것이오? 이제 때가 되었소. 서갑수를 치고 그의 뒷배들까지 한꺼번에 뿌리를 뽑을 것이요. 그 말에 김종사관은 흠칫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한단 말이오? 앞으로 3.15 보름달이 뜨는 날 조선의 국보들이 명예 상단배에 실릴 것이요. 그때 김종사관이 포졸들과 관병들을 끌고 가 일망타진하시오. 하지만 포도대장이 승낙하지 않을 것이오. 포도대장은 걱정 마시오. 그날 그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요. 아니 포도대장을 어찌한단 말이오? 그자는 어차피 감옥에 갈 것이요. 단지 다른 이들보다 하루 먼저 갈 뿐이요. 도대체 당신이란 자를 알다가도 모르겠소. 내 어찌 당신을 믿고 그리 큰 일을 감당한단 말이오? 그때 추남은 품속에서 자신의 명패를 꺼내 김종사관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맞소. 난 오이도 총부 소속의 박주석 장수요. 지금은 주상전하의 밀명을 받고 작전 중이요. 3.15 국보가 배 위에 실리는 날 나와 내 동료들이 동시에 움직일 것이요. 포도대장과 형조 그리고 이대감을 포함한 조정대신들의 집을 급습할 것이요. 불온한 세력을 뿌리 뽑으라는 어명이요. 김종사관은 추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낱 엿장수쯤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는 임금의 밀명을 받아 움직이는 오이도 총부 소속의 장수였지요. 그런데 어찌 이 막중한 일을 내게 맡기는 것이오? 허허 아직도 모르겠어. 이미 포도대장은 죄인이 아니여. 그럼 차기 포도대장은 누가 되겠소? 그럼 이번 일이 내게는 시험 같은 것이오? 그렇소. 주상전하께서도 그대의 능력을 보고 포도대장감이 되는지 궁금해하시오. 어허 귀신에 홀린 기분이오. 어쨌든 주상전하의 명이라 하니 내 목숨 걸고 국보를 지켜내겠소. 그리고 서갑수 일당도 모두 뿌리 뽑겠소. 추남과 김종사관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김종사관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일군 포졸들에게 평민복장으로 변복을 시켜 미리 포구로 보냈지요. 그리고 남은 포졸들과 관병들을 모두 모아 활과 병장기로 무장시켰습니다. 헌데 추남의 말대로 포도대장은 나타나질 않았지요. 만약 그가 나타났다면 김종사관의 일을 막아설 게 분명했습니다. 추남 그자 말이 맞는 게 아닌가? 하루도 빠지지 않던 대장이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다니. 하루 종일 포도대장이 나타나질 않자 김종사관은 안심이 되고 추남이 신뢰가 되었지요. 그는 보름날을 하루 앞두고 병력을 모두 모아 자정이 넘은 어두운 밤 포구로 이동했지요. 그리고 포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관병들을 배치하고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이면 딱이군. 내 이번에는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반드시 끝장내주마. 김종사관은 자신의 친한 벗을 죽게 한 서갑수를 이참에 끝장내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그는 포구의 모든 지형을 파악하고 변장한 포졸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작전 계획을 철저히 세웠지요.
그리고 다음 날 밤 드디어 보름달이 떴습니다. 자정이 넘자 서갑수 상단의 우마차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행렬이 끝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만 해도 좋기 100여 명은 되어 보였지요. 행렬의 길이로 보아 실로 엄청난 국보가 밀 반출되고 있었습니다. 저런 도적놈들 같으니라고 내 놈들도 오늘부로 끝날 것이다. 주상전하께서도 나의 실력을 보고 싶어 하시니 내 오늘 일망타진이란 것을 제대로 보여주마. 서갑수의 국보가 포구에 모두 모이자 김종사관은 언덕 위에서 불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변장한 포졸들이 창검을 들고 서갑수의 호위무사들을 포위했지요. 그때 김종사관은 두 번째 불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수백의 말탄 관병들이 한꺼번에 폭으로 달려들었지요. 그 기세에 겁먹은 서갑수의 호위무사들은 일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검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지요. 그렇게 김종사관은 한 놈도 놓치지 않고 일순간에 서갑수의 일당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이보시오, 김종사관. 내가 누구인 줄 모르시오? 내 놈이 누구인 줄 아니까 내가 친히 나서지 않았겠느냐. 오늘 큰 실수하신 것이오. 이번에는 반드시 그 옷 벗겨드리리다. 내 놈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느냐. 내 뒤에 주상전하의 용안이 안 보이느냐 말이다. 김종사관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어명을 받고 있는 지금 그는 그깟 형조와 조정 대신들쯤은 이제 두렵지가 않았지요. 그리하여 김종사관은 서갑수와 그의 일당들을 죄다 포박하여 포도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밀반출하려던 국보들도 모두 압류했지요. 김종사관은 죄인들을 끌고 포도청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모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압류한 국보를 꼼꼼히 기록하여 창고에 넣고 열쇠를 채웠지요.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뭔 일이랍니까? 아침이 되자 갑자기 포도대장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네는 누구 맘대로 관병을 끌고 나갔는가? 김종사관은 포도대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추남의 말대로라면 그는 감옥에 있어야 했지요. 이것은 주상전하께서 친히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나도 모르는 주상전하의 명이 있단 말이냐? 자네는 어찌하여 내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자네 맘대로 관병을 움직인 것이야? 자네는 항명죄로 종사관직에서 박탈하겠네. 아니 대장, 이것은 분명히 주상께서 명하신 것이요. 어째 내가 항명이란 말이오. 시끄럽다. 내가 어딜 감히 주상전하의 이름을 파는 것이야. 그 또한 반역죄라는 것을 모르느냐? 김종사관은 너무 당혹해 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추남이 이 녀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야. 일이 어찌 이리 돌아가느냐 말이다. 포도대장은 김종사관을 파직하고 서갑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서갑수가 김종사관에게 다가와 말했지요. 꼴초수다. 내가 뭐라 했어. 이번에는 반드시 그 옷 벗겨준다 하지 않았어. 서갑수는 김종사관을 보며 실실 웃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제 관직도 잃었으니 할 일 없으면 내게로 오시오. 짐꾼자리 하나 내줄 터이니. 김종사관은 서갑수가 비아냥거리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그자로 인해 친한 친구가 죽었고 또 다잡은 고기를 놓치는 것 같았지요. 서갑수는 김종사관에게 손을 흔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추남이 그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야. 내게 말한 것과는 너무 다르지 않은가. 포도대장을 잡기는커녕 종사관직마저 잃게 된 김종사관은 허탈해도 너무 허탈했지요. 헌데 잠시 후 의금부 종사관이 서갑수를 다시 잡아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의금부 종사관이 다름 아닌 추남이 아니겠습니까? 김종사관은 그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나는 어명으로 국보 밀반출을 조사 중이여 이자를 풀어준 자가 누구요? 포도대장이요. 그렇다면 포도대장 당신은 나와 같이 의금부로 가셔야겠소. 아니 그런 무지막지한 곳으로 어찌 나를 데려가려는 것이오? 이자는 국보를 유출하려던 자여 그러니 당신도 한패가 아니겠소. 여봐라 이자 포도대장을 포박하라. 예 종사관 나리. 이보시오 종사관. 네 뭐든지 협조할 테니 제발 의금부로 끌고 가지만 마소. 그곳에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오는 곳이 아니오. 그럼 당신 뒤에 있는 고관대작들과 조정대신들의 명단을 적고 그들의 죄상을 모두 적으시오.
그리하면 내 주상전하께 특별히 말씀드려 당신을 구제하도록 해주겠소. 알겠소. 참으로 고맙소. 포도대장은 의금부에서 나왔다는 말에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곳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임금 직속기관의 아주 무서운 곳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포도대장은 겁을 잔뜩 먹고 배우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상도 모두 적었지요. 이제 모두 끝났소. 김종사관 이자를 옥에 가두고 이 명단에 있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시오. 아, 알겠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일이 끝나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오. 알겠소. 그럼 내일은 모두 끝났으니 나는 이만 가보리다. 의금부 종사관 추남은 김종사관에게 한쪽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도청을 빠져나갔지요. 추남이 떠나고 김종사관은 포도대장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사관은 관병을 이끌고 나가 고관대작들과 조정대신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였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형조의 판의금 부사를 포함해 조정대신도 있었습니다. 김종사관은 겁도 났지만 엄형이니 그들을 잡아와 포도청 마당에서 고신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고생한 경험이 없던 고관대작들은 작은 고통의 고신도 견디지 못하고 모두 자복했습니다. 한편 추남은 콧노래를 부르며 설매가 있는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꽃을 꺾어 손에 들고 설매집으로 들어섰지요. 설매 나왔소. 추남 목소리에 설매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괜찮은 것이요? 어디 다친 데는 없소? 보다시피 난 괜찮소. 그리고 서갑수 일당은 모두 감옥에 갇혔소. 이제 마음 편히 가지시오. 그리고 오다 보니 들꽃이 예쁘게 피었더구려. 그대 생각이 나서 꺾어 왔소. 설매는 추남이 건네준 들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추남은 그런 설매를 가슴에 꼭 안아주었지요. 부모님을 죽게 하고 서방까지 죽인 서갑수 때문에 그녀는 지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헌데 이제는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지요. 이제 모두 잊고 새로 시작합시다. 나와 함께. 내가 그대와 평생을 같이 하겠소. 그때 옆집 할매가 어느새 다가와 말했지요. 그렇게 해요, 설매 아씨. 이 총각은 아씨에게 큰 은혜를 줄 것이요. 설매는 대답 대신 울면서 추남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요. 추남은 설매를 데리고 자신의 초가로 데려왔습니다. 아니, 얘 추남아, 같이 온 처자는 누구더냐? 어머님 제 색시여요. 어머님, 저는 설매라 하옵니다. 오, 그래, 우리 추남이가 어디서 분에 넘치는 색시를 데려왔구나. 잘했다 아가, 이렇게 인연이 되어 반갑구나. 추남은 설매와 어머님만을 모시고 간소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어머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종사관이 추남의 집을 찾아왔지요. 박추남 도적놈 네이놈, 당장 나오거라. 추남이 일 끝나고 돌아오다 말고 김종사관을 보았습니다. 오시었소 김종사관. 오늘은 내 놈을 잡으러 왔느니라. 하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했소. 안으로 들어가 한잔하시구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어째 내게 그런 사기를 쳤소. 알고 보니 당신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소. 그리고 당신은 오이도총부도 의금부종사관도 아닌 전설의 대도였더이다. 하하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는 잘 되지 않았소. 조정대신들까지 연루된 범죄 조직을 뿌리 뽑았으니 큰일을 하신 게 아니오. 이보시게 추남 말도 마시게. 나는 주상전하의 어명이라 생각하고 일을 벌인 것이라네. 헌데 후에 전하께서 그런 명을 내린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도 없었다네. 감히 상전인 포도대장과 형조의 판의금 부사의 조정대신까지 일개 종사관 나부랭이가 잡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아찔하네. 하하, 내 처음 김종사관을 만났을 때 감당할 그릇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것이요. 허나 김종사관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내 그대를 선택한 것이외다. 어쨌든 그대 덕분에 내가 정말로 포도대장이 되었소. 그리고 주상전하께서도 나를 극찬해 주셨소. 이게 다 추남 당신 덕분이요. 이번 일을 겪고 나는 간이 콩알만해졌지만 정말 훌륭한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기쁘오. 앞으로 우리 평생을 친한 친구로 지내면 어떻겠소? 좋소, 그리합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선물로 내가 추남의 사건 기록을 모두 태워버렸소. 하하 고맙소. 이제야 나도 두 다리 뻗고 자겠소 하하. 추남은 고관대작들의 집만 골라 터는 전설의 대도였었습니다. 헌데 어느 날 고관대작의 집으로 들어갔었는데 사고가 있었지요. 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무엇을 집어먹었는지 목에 걸려 죽을 뻔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고 아이를 그대로 놔두면 금방 죽을 위기였지요. 추남은 잡힐 것을 각오하고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바람에 잡혀 옥에 갇혔지요. 추남은 기회를 틈타 도망쳐 나와 어머니를 모시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엿장수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한양에 오면 꼭 나부터 찾으시오 친구. 알겠소 그리하리다. 김종사관은 추남의 재치로 국보를 유출하는 거대 조직을 뿌리 뽑아 임금의 포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추남은 특별하고도 각별한 인연이었지요. 김종사관이 돌아가고 얼마 후 추남은 커다란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땅 속에 묻어둔 금과 은 그리고 폐물들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그의 재산은 천석군 만석군이 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추남은 어머니를 모시고 설매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야담능소와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이놈의 엿장수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것이야? 와도 벌써 와야 했는데 웬년하고 눈이 맞아 눌러앉은 것 아니여? 아니 엿장수는 오늘도 안 오는가벼. 이러다 내 목이 빠져 달아나겠구만.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